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반응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명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광, 분해 과정과 그리고 전자전달계를 통한 광, 인산화 과정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의 광분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이었냐면 물이 산화가 되어서 O2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하게 되면은 NADPH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광인산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화학 상투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전자전달계와 광인산화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광인산화 과정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95페이지고요. 95페이지 오른쪽 작은 그 글씨로 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 영어로는 포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색소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앞서서 광합성 첫 파트에서 광합성 색소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광합성 색소는 역할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하자면 반응 중심이 되는 색소와 보조 색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무엇이 두 개, 엽록소 A가 두 개가 쌍을 이루어서 중심에 있는 애들이고요. 보조 색소라고 하는 것은 엽록소 A, B, C, D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까지 포함을 해서 보조 색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 색소에서 먼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전달해서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을 해준다. 마치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라고 해서 보조 색소를 다른 말로 안테나 색소라고도 얘기를 했어. 어쨌든 이러한 광합성 색소와 그 과정에 이제 명반응에 필요한 단백질들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우리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관계 1과 관계 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 1과 관계 2를 구분짓는 것은 요인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반응 중심 색소의 어떤 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계 1과 관계 2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자, 반응 중심 색소,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 같은 경우에는요. 엽록소 A인데 어떤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냐면 700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를 다른 말로 P700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게 됩니다. 700나노미터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기 때문에 P700의 반응 중심 색소를 가지고 있고 관계 2라고 하는 애들은요. 얘도 역시 엽록소 A인데 여기 관계 2에 있는 엽록소 A 같은 경우엔 700나노미터가 아니라 68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를 하는 그런 엽록소 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 엽록소 A를 우린 뭐라고 불러주냐면 P680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 관계 1에서는 P700, 관계 2에서는 P680의 반응 중심 색소를 가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방금 살펴봤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엽록체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요 그림을 보고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95쪽에 지금 가운데 부분에 있는 요 그림이랑 여러분들 똑같다고 비슷한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관계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안테나 색소라고도 불리는 보조 색소와 그리고 반응 중심 색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조 색소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먼저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빛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요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느냐 바로 반응 중심 색소에게 요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빛 에너지를 보조 색소가 흡수를 해서 전달해줘서 반응 중심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요 과정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도 공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즉 에너지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 반응 중심 색소가 이 에너지를 전달을 받게 되면 여기서부터
고에너지 전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땅 하고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 고에너지 전자를 1차로 수용할 수 있는 전자 수용체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고, 우리가 세포 호흡에서 배웠던 것처럼 옆쪽에 보게 되면 틸라코이드 막에 이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 복합체들에게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화학 상투적 인산화를 위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전자는 엽록소가 제공한다기보다는 어디로부터 공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쵸, 물이 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H2O가 O2와 전자로 그리고 수소이온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전자를 제공해주는 그 공여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물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에너지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이제 안테나 색소들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반응 중심 색소인 엽록소 A에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어떤 효소에 의해서 물이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물이 광분해가 일어나서 2분의 1 O2와 수소이온과 그리고 전자, 두 개의 전자로 이렇게 쪼개지는 반응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출된 전자를 이용해서 이 고에너지를 받은 요 엽록소 A에 의해서 전자가 빵 하고 이제 전자 수용체에게 방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반응 중심 색소로 사용되는 애들은 몇 나노미터의 몇 나노미터의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P680과 P700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P680은 관계 2의 반응 중심이었고 P700은 관계 1의 반응 중심이었다라고 지난번에 조금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가 처음으로 이제 비대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 관계로부터 방출이 된 전자들이 이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되고 NADPH가 만들어지게 되는지를 이제 간단한 모식도로 나타낸 게 바로 여기 우리 96쪽에도 나와 있는 이 비슷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는 관계가 총 2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관계 2와 관계 1이 있는데 왜 관계 2가 먼저 앞에 나오고 왜 관계 1이 먼저 나오냐면 이거는 그냥 발견 순서예요. 사실은 작용은 관계 2에서 먼저 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관계 1을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을 한 거야. P700짜리의 엽록소 A를 가지고 있는 관계 1을 먼저 발견해서 얘 이름을 관계 1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관계 2는 그 이후에 밝혀져가지고 관계 2라고 붙여주게 된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이름 매기는 게.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관계 2의 반응 중심은 680나노미터의 빛을 잘 흡수하는 P680이 반응 중심 색소로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물이 광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듯이 전자 2개가 방출이 되면 이 빛에너지가 유도 공명 과정에서 P680에게 딱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자를 전자 수용체로 빵 하고 방출을 시켜주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 수용체에 의해서 전자 수용체와 전자 전달계에 의해서 전자가 계속 전달이 된 다음에 관계원의 반응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관계원의 반응 중심에도 전자가 전달이 되는데 역시 관계원 이후에 전자 수용체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원도 빛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빵 하고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에너지를 P700이 또 전달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전자 수용체에게 빵 하고 공급을 해주게 되고 나머지 전자 전달 경로에 따라서 전자가 전달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전자를 수용하는 애가 누구더라? 바로 NADP 플러스라고 하는 애더라. 얘가 받아가지고 NADPH가 만들어지면서 전자 전달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화살표가 2개가 있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요 화살표와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요 화살표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비순환적 전자 흐름 그리고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 전달계를 통한 광인산화 과정을 선생님이 모식도로 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똑같은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따로 필기를 하시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설명용이니까 참고로만 일단 들으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인지질 이중층 막을 그렸어요. 요 막은 어떤 막일까? 한번 맞춰볼까요? 요게 바로 엽록체에 있는 되게 중요한 막이라고 했었죠. 뭐예요? 바로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 틸라코이드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 이 막 하나를 뜯어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막이 되겠고, 이 틸라코이드 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부분을 이제 안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틸라코이드 내부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 틸라코이드 막의 바깥쪽 요쪽 바탕은 뭐가 될까? 여기를 그라나라고 했고, 그라나가 아닌 바깥쪽 기질 부분을 우리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명칭들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틸라코이드 막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을 틸라코이드 내부, 그리고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 이제 빛 에너지를 이제 흡수를 하는 게 바로 광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광계 2가 먼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빛 에너지가 광계 2에 있는 반응 중심으로, 이제 물론 안테논 색소들이 먼저 중심에 있었겠지만 반응 중심에 있는 색소를 우리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요? P680이라고 얘기했어요. 광계 2의 반응 중심 색소. 그래서 P680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앞서서 물의 광분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이 이렇게 2분의 1 O2와 2개의 수소이온,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자가 2개씩인데 그냥 2라고만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전자를 받아서 이 680이 흥분을 하게 되면 이 전자를 전자 전달계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전자 이렇게 쓸게요. 2개의 전자. 2개의 전자를 방출을 해주게 되면 이 가운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요 친구들이 다 전자 전달계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 복합체를 얘기를 해요. 우리 산화적 인산화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이름만 좀 그냥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애가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하는 애고요. 여기가 사이토크롬 B6F라고 하는 복합체고요. 몰라도 돼요, 이 이름은. 그 다음에 얘는 플라스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애였고요. 그 다음에 관계 1이 있고, 여기는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애들 이름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면봉 모양처럼 되어 있는 이 친구가 뭐냐면 ATP 합성 효소예요. 자, 그럼 이제 전자 전달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전자를 받은,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됐는데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이 된 다음에 플라스토퀴논이라고 하는 역시 이동성, 이렇게 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성 전자 전달체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플라스토퀴논이 사이토크롬 B6F라고 하는 전자 전달계에 관여하는 효소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플라스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전자 전달체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계 1에게 줍니다. 근데 관계 1도 마찬가지로 아까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반응 중심에게 전달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관계 1의 반응 중심은 몇이었죠? P700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토시아닌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자를 P700이 역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이제 빵 하고 이제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또 한번 전자 수용체들에게 전달을 한 다음에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애한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페레독신은 최종적으로 전자를 누구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느냐? 우리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었지? 최종 전자 수용체가 그죠? NADP+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자를 전달받은 NADP+가 전자를 받아서 NADPH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사이토크롬 B6F라고 하는 요 복합체에서요. 수소이온이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산화적 인산화 할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전자 전달체들이 이제 전자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수소이온을 펌핑을 한다, 즉 능동수송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스트로마에는 수소이온이 좀 더 적고요.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을 오히려 능동수송을 해서 이쪽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살펴봤다시피 우리 물의 광분해 과정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게 되면은 수소이온이 이렇게 농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 전달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 사이에 수소이온 농도차가 계속 심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즉 어디가 계속해서 수소이온이 많아질까요? 틸라코이드 내부의 수소이온 농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고, 스트로마에는 수소이온 농도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또 pH로 나타내게 되면 pH가 계속 낮아지게 되겠고, 얘는 pH가
높아지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세포호흡에서 했던 것처럼 이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생겼죠.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은 이제 수소이온 통로가 작용을 하게 된다면 수소이온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이제 화학 삼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화학 삼투가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요 ATP의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이렇게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스트로마로 수소이온이 확산이 되게 되고, 이 확산이 될 때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회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ATP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ATP,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즉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ATP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최초로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제공을 해줬으니까 광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자, 우리가 만들어지는 물질, 요 전자전달계를 통한 광인사 과정, 물론 앞에 있던 물의 광분해 과정도 포함이에요. 물의 광분해 과정, 이 명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일단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최종 전자 수용체가 NADP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이 NADP 플러스가 수소이온과 그리고 전자를 받아서 NADPH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NADPH도 만들어지는 생성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물질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질이 O2와 NADPH 그리고 ATP 세 가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광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NADPH와 ATP가 있어요. 근데 이 NADPH와 ATP의 요구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켈빈 회로에서는요. 우리 명반응 산물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명반응 산물이 요 NADPH와 ATP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NADPH에 비해서 ATP를 훨씬 더 많이 소모를 합니다. 그 켈빈 회로에서. 그러게 되면 NADPH보다 ATP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켈빈 회로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래서 NADPH는 별로 안 필요한데 ATP만 따로 공급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경로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바로 ATP만 따로 만들어지는 그 경로가 아까 봤던 순환적 광인산화, 그 전자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색깔펜을 좀 다른 색깔로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주황 색깔로. 자, 우선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요. 이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요. 여기 페레독신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던 전자가 최종 전자 수용체인 NADP 플러스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요. 얘가 전자를 수용하지 않고 다시 어디 쪽으로 보내주게 되냐면 이 페레독신이 전자를요. 이 사이토크롬 B6F에게 전자를 거꾸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토크롬 B6F는 경로에 따라서 PC, 즉 플라스토시아닌에게 전자를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플라스토시아닌은 다시 관계원에게 전달을 해주고, 관계원은 또 전자를 방출을 해서 다시 페레독신으로 전자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페레독신은 다시 NADP 플러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순환해서 이렇게 전자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사이토크롬 B6F로부터는 계속해서 수소이온이 스트로마로부터 틸라코이드 내부로 계속 이렇게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막 사이에 농도 기울기, pH 기울기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pH 기울기에 의해서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빠져나가서 ATP는 어떻게 돼요? ATP는 계속해서 만들어줄 수 있게 되지만 NADP 플러스에게 전자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NADPH는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NADPH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ATP만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경로를 이제 우리는 순환적 전자 흐름,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비순환적 전자 흐름 같은 경우에 관여하는 관계가 총 2개의 관계를 다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비순환적 전자 흐름은 우리 초록 색깔로 선생님이 글씨를 썼었잖아. 그래서 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 같은 경우에는 관계 2에서 시작해서 쭉 전달이 됩니다. 어디까지? NADP 플러스까지. 그래서 관여하는 관계는 관계 2와 관계 1이 모두 다 이제 관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같은 색깔로 이제 써볼게요.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 관여하는 관계는 관계 1과 관계 2가 모두 관여를 하게 되겠고요. 전자의 이동은 어때요?
선형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공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NAD P 플러스에게 전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물로부터 전달받은 두 개의 전자가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되게 중요하겠죠. 생성되는 물질 어떤 물질이 있냐? 바로 물이 광분해를 통해서 산소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NADP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전자와 수소이온을 받아서 NADPH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전자 흐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 펌핑, 능동수송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나서 ATP도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비순환적 전자 흐름 과정에서는요, 산소도 만들어지고 NADPH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ATP도 다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순환적 전자 흐름에서는 관여하는 관계,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순환적 광인산화에서는 페레독신이 NADP 플러스에게 전달을 해주지 않고 다시 전자를 빠꾸를 시켜줘요. 어디로? 시트크롬 B6F라는 데로 전자를 이렇게 회수를 해주고요. 다시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관계는 관계 원밖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여하는 관계는 관계 원만 관여를 하더라. 이때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어디로부터 이동을 하게 되느냐? 물이 관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물이 관여를 하지 않죠. 자,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복합체는 관계 2가 관여를 했었는데 물이 아니었고요. 얘는 이제 페레독신이라고 하는 애로부터 전자가 다시 사이토크롬 B6F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1. 원에 있던 애들이 전달계를 거쳐서 다시 관계 1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순환적 흐름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는 계속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생성되는 물질로는 뭐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 ATP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그쵸? 전자 전달계를 거치게 되면 화학삼투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다. ATP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관계원에서 관계원으로 계속 전달을 해주고 NADP 플러스 관여하나요, 안 하나요? 관여하지 않고 H2O 관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산소라던가 NADPH라고 하는 애들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ATP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할 때 분명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통해서 ATP도 만들고 NADPH도 만들고 O2도 만들면 좋은데 왜 굳이 이러한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ATP를 더 보충해줘야 되느냐? 순환적 전자 흐름이 왜 있느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순환적 전자 흐름의 의의를 정리를 하자면 이거는 우리 뒤에 탄소 고정 반응, 즉 켈빈 회로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할게요. 즉 이 명반응 뒤에 바로 탄소 고정 반응이 있는데요. 탄소 고정 반응, 이거를 이제 우리가 켈빈 회로라고도 얘기를 할 거예요. 탄소 고정 반응 켈빈 회로에서는요, ATP의 소모 비율이 NADPH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ATP를 빠르게 보충해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요 순환적 전자 흐름의 의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순환적 전자 흐름은 훨씬 더 경로가 짧고 빠르게 요 수소이온 농축이 되고 이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만 빠르게 공급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ATP를 빠르게 보충을 해줄 수 있다. 탄소 고정 반응에서 ATP 소모 비율이 NADPH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타당한 애가 바로 요 순환적 전자 흐름이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명반응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림, 여러분들 교과서 97쪽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학삼투에 의해서 ATP가 합성되는데 이 ATP가 왜 필요하냐면 다 ATP나 NADPH나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의의는 무엇이냐? 뒤에 가서 탄소 고정 반응에 이 명반응 산물들이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ATP가 만들어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해서 틸라코이드 내부와 이 바깥쪽 스트로마 사이에서 이 전자 전달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빛 에너지를 이제 보조 색소들이 흡수를 해서 보조 색소들이 반응 중심, 광계2의 반응 중심은 P680이었죠. P680에게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서 방출되는 전자를 이제 전자 전달계로 보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O2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방출된 전자들이 전자 전달계를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트로마에서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이 이렇게 농축이 되게 됩니다.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은 계속해서 이 전자 전달계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틸라코이드 내부는 수소이온이 이렇게 많아지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고 스트로마 쪽은 수소이온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전자가 전달되고 이 전자가 관계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원이 또 역시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도 공명 과정에 의해서 관계원의 반응 중심인 P700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면 전달받은 전자들을 또 다른 전자 전달계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최종 전자 수용체, 여기선 비순환적 전자 흐름만 나타났네요. 최종 전자 수용체가 누구였어요? NADP+였죠. 그래서 NADP+가 이 전자를 받게 되면은 NADPH가 만들어지면서 전자 전달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가 끝이 나면 이 수소이온이 내부 쪽에는 많지만 바깥쪽에는 적으니까 농도 기울기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수소이온이 고, 그리고 여기가 수소이온 저. 그래서 고에서 저로 수소이온 통로 겸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이온이 확산이 되면서 그 확산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이렇게 화학 삼투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거치게 되면 O2도 만들어지고 NADPH도 만들어지고 ATP도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ATP의 요구도가 더 높아져서 NADPH에 비해서 얘가 더 많이 소모가 되게 된다면 얘만 빠르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NADP+에게 전달이 되지 않고 전자가 다시 관계원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만 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순환적 전자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순환적 전자 흐름이 일어나게 되면은 수소이온만 계속 농축이 되고 수소이온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진 요 과정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 여기 이 문제를 같이 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화학 삼투 비교.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 엽록체 과정을 얘기를 하면서 세포호흡 과정, 미토콘드리아의 세포호흡 과정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비교를 하면서. 이제 공통적인 게 얘네들이 이제 전자를 공여를 해주는 그 대상은 달랐어요. 전자를 공여를 해주는 대상은 엽록체는 이제 빛 에너지를 통해서 물로부터 공급이 받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NADH나 FADH2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이 산화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공급처는 달랐지만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 전자 운반체로부터 이렇게 수소이온이 막 사이를 경계를 두고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능동수송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이쪽 pH가 낮아지게 되고 이쪽 pH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수소이온 농도에 기울기가 생기게 되어서 그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 합성 효소, 즉 수소이온 통로이자 ATP 합성 효소에게 로부터 이렇게 고에서 저로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요것을 우리가 화학 삼투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네들을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각각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효소는 각각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이 막을 무슨 막이라고 얘기했어 방금?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ATP 합성 효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요 막이 무슨 막이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 주름져 있는 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을 통해 합성 효소를 통해 수소이온이 확산되는 방향을 써보자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엽록체라고 치면 이거 반쪽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엽록체, 오른쪽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쓰고 여기는 엽록체니까 틸라코이드 막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내막이었죠. 틸코막이었고 틸코막을 경계로 해서 수소이온이 합성되는 그 방향을 얘기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엽록체에서는 틸라코이드 안에서 스트로마로, 여기가 지금 스트로마가 되는 거고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엽록체에서는 틸라코이드 안에서 스트로마로,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오른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제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에서 기질로 확산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막 사이 공간,
그리고 이쪽이 기질, 미토콘드리아 기질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능동 수송이 되는 방향이 어디냐? 수소이온이 전달계를 통해서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 단계는 방향은 어디냐 하면 거꾸로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각각 무엇이냐, 이거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밑줄을 쳐볼게요. 엽록체는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그쵸, 빛 에너지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과 같은 호흡 기질이 가지고 있던 그 화학 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산화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반응의 과정, 전체적인 과정을 다 살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반응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O2와 NADPH, ATP가 어떻게 각각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것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이 과연 어떻게 탄소 고정 반응에 활용이 되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